내가 며느리와 겪었던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별거하자고 말한 날, 나는 그 이유를 너무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새벽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린 날,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녁밥 냄새가 은은하게 거실에 퍼지던 날이었다. 평소처럼 아들 준호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고, 며느리 다연이는 반찬을 하나씩 옮겨 담으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다만 요즘 다연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자꾸만 멍하니 창가를 바라보거나 젓가락을 든 채 한참을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말을 걸면 웃었지만 그 웃음은 힘이 없었다. 나는 그게 그저 젊은 부부의 피곤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내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두근거렸다. 아무 이유 없었지만 왠지 곧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함이 스쳤다. 다연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내가 말을 걸 때마다 깜짝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식사 중에도 자꾸만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공기가 평소보다 무겁다는 느낌뿐이었다. 준호 역시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듯 보였다. 그는 평소보다 아내를 자주 쳐다봤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불안을 가슴에 묻고 저녁 식사를 마쳤다. 다음 날 다연이가 조심스럽게 내 앞에 앉았다. 손등을 꽉 쥔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굳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어머니, 저 준호랑 잠시 별거하려고 합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 내가 들은 말이 맞나 싶었다. 별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당황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다연아, 무슨 일인데 그러니? 싸웠니? 준호가 무슨 실수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숨이 막혀서요. 숨이 막힌다고? 우리 집이? 내가? 무엇이 다연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 하지만 다연이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냉각되는 느낌을 받았다.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내가 모르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진짜 이유였다. 다연이는 계속해서 손을 떨었고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그저 갑작스러운 별거 선언에 당황할 뿐이었다. 다연이는 마치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지만 동시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녀는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자꾸만 시계를 확인했다. 다연이가 별거를 이야기한 뒤 준호는 그저 침묵했다. 말을 걸어도 다그쳐도 이유를 물어도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엄마, 그냥 다연이 많이 힘들어. 그는 겨우 그 말 한마디만 했다. 힘들면 같이 버텨야지. 가정을 지킨다는 건 말이야. 엄마, 제발. 준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표정에는 포기, 체념, 죄책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죄책감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답답함에 하루 종일 벽을 붙잡고 있었다. 마치 가족의 중심축이 서서히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다연이의 방 쪽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때로는 전화를 받으며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급히 전화를 끊곤 했다. 나는 아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한 새벽에 깨닫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누군가가. 준호의 침묵은 무력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아내를 도우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뒤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는데 이웃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며느리 요즘 병원 다니던데?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병원요? 무슨 병원? 나도 잘은 몰라. 근데 매일 새벽마다 택시 타고 다닌다더라. 머리가 하얘졌다. 다연이가 새벽 병원? 그럼 별거를 요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바로 준호에게 묻고 싶었지만 왠지 다연이가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죄책감. 혹시 내가 모른 척한 것이 있을까? 들어주지 않은 신호가 있었을까?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가슴은 더 차가웠다. 김 여사는 계속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연이가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울고 있었다는 것,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힘겨워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까지.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다. 내가 며느리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매일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그녀의 고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나는 다연이의 최근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보내던 작은 신호들이. 다연이가 친정으로 간 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을 열었다. 방은 깔끔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약봉지가 내 시선을 잡았다. 호흡곤란 개선제, 수면제, 불안장애 관련 약물,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지 한 장, 공황장애 및 중증 우울 증상. 나는 손에서 그 종이를 떨어뜨렸다. 다연이는 숨이 막혀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어서 떠난 거였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가렸다. 왜 나는 그녀의 조용한 울음을 보지 못했을까? 왜 항상 강한 척하는 모습만 보았을까? 그때 나는 그저 미움보다 분노보다 처절한 후회만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방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것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수면 일지가 있었고 거기에는 매일 밤 몇 시간씩 잠들지 못했다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노트에는 공황 발작이 일어났던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중 상당수가 우리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것들이었다. 나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다연이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연이가 결혼 초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저는 조금 소란스러운 집이 무서워요. 나는 그때 그 말을 가볍게 넘겼다. 결혼하면 다 적응하게 돼.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니었다. 다연이는 늘 조용했고, 늘 눈치를 보았고, 늘 상대를 먼저 배려했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침묵을 성숙함으로 오해했다. 사람은 조용하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입을 다물었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조용한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쉽게 부서진다는 것을. 결혼 초기부터 다연이는 여러 번 신호를 보냈었다. 큰 소리가 날 때마다 움츠러드는 모습,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는 표정, 그리고 때때로 보이던 공허한 시선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그저 내성적인 성격 정도로만 여겼다. 심지어 때로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얌전하고 순종적이라며 칭찬하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다연이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미덕으로 포장해버렸던 것이다. 그녀가 보내던 신호들을 하나씩 기억해내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무감각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매일 다연이에게 연락을 보냈다.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보자. 밥은 챙겨 먹고 있니? 아프지 않지?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혹은 아주 짧은 문장 하나였다. 네, 죄송해요, 나중에요. 죄송하다는 말. 그 말 속에는 붙잡아달라는 말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나 힘들어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천천히 무너진다.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나는 다연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준호에게 다연이 상황을 물어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혹시 다연이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밤마다 다연이의 빈 방을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내가 좀 더 세심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며칠이 지나자 준호도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는 회사에서 돌아와도 다연히 방에 앉아 있거나 밖으로 나가서 늦게 들어오곤 했다. 아마 다연이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지만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준호가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두었다. 이혼 서류.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준호야, 정말 이게 최선이니? 준호는 피곤한 눈으로 말했다. 엄마 다연이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춰야 해. 가정을 이렇게 쉽게 놓을 수 있어? 이건 지키는 거야. 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가정을 지킨다는 게 헤어지는 것이라니? 이건 말이 되지 않았다. 내 머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오래 고민한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 표정은 사랑을 놓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감내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엄마 다연이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이혼이 그녀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다연이가 지금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다연이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저도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다연이를 잃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어요.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준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진단 결과 보호자 열람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 안에는 다연이의 상태가 적혀 있었다. 심각한 불안 발작, 수면 사이 공황, 심장 두근, 호흡 곤란, 공포 감각, 그리고 마지막 줄. 지속적인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 시 심리 및 생리적 붕괴 위험 높음.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다연이는 우리 집에서 우리 눈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서류를 더 읽어보니 다연이의 증상이 시작된 시기는 결혼 초기였다. 그리고 점점 심해져서 최근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의사는 즉각적인 환경 변화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는 서류를 읽으면서 점점 더 큰 죄책감에 휩싸였다. 다연이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참으라, 적응하라는 말만 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다연이는 별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나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였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무심한 말들을 내뱉었고 이 집에 들어왔으면 적응해야지라는 말로 그녀의 상처를 덮었다. 나는 다연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단지 그녀가 힘들 수 있다는 상상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었다. 사람은 이렇게도 타인의 상처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가? 나는 스스로가 무섭기 시작했다. 내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모든 것이 다연이에게는 압박이었을 것이다.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지. 우리 집 규칙에 맞춰야 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다연이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그녀는 이미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내 모든 말이 비판과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보호해야 할 가족이었는데 오히려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절실히 느꼈다. 다연이가 우리 집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의 상당 부분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 뒤 나는 다연이를 만났다. 그녀는 전보다 더 마르고 창백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연아, 미안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약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약한 것이 잘못인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죄인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지 왜 혼자 참았니? 다연이는 그제서야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다연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힘들다고, 무서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참으라, 적응하라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녀의 구조 신호를 무시했던 것이다.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아예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다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너를 힘들게 했구나. 다연이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나쁜 의도가 아니셨다는 걸 알아요. 그냥 저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맞춰야 했어. 너는 우리 가족이 된 거니까 우리가 너를 받아들이고 보호했어야 했어. 집으로 돌아온 뒤 준호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엄마, 나 다연이 지키고 싶었어. 근데 내가 다 망쳤어. 그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흔들렸다. 나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너는 지키고 있었어. 그저 지키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야.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희망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설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준호는 계속 울면서 말했다. 엄마, 저도 처음에는 다연이가 그냥 예민한 줄 알았어요.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연이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혀 몰랐다고. 나는 그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 다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 집에 있으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엄마, 저희가 다연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바뀔 수 있을까요? 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야 해. 우리가 변해야 해. 다연이는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상담과 약물 치료가 이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숨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과거에 내가 그랬듯 말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울면 곁에 있어주고, 말하면 들어주고, 말하지 않으면 기다려 주었다. 사람이 회복되는 속도에는 정답이 없다. 오직 존중만 있을 뿐이다. 나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가족 상담이었는데 거기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어떻게 다연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속도에 맞춰주는 법을. 상담사는 말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다연이가 힘들어할 때는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그녀가 작은 성취를 이룰 때는 함께 기뻐해 주었다. 준호도 변했다. 그는 다연이에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고 그녀의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다연이가 말했다. 어머니, 김치찌개 같이 끓여볼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울컥했다. 그건 단순한 요리 제안이 아니었다. 다시 가족이 되어보겠다는 신호였다. 우리는 천천히 칼을 들고 재료를 다듬고 국물을 끓였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분명 함께였다. 그 조용한 공간 속에서 내 가슴은 따스하게 데워지고 있었다. 다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여전히 조심스럽긴 했지만 적어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끔 웃기도 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런 맛을 좋아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요리를 하면서 다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어떨 때 무서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분인지.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함께 만든 김치찌개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그것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가족의 맛이었다. 준호와 다연이는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살며 매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었다. 다연이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고 좋은 날과 힘든 날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있었다. 준호는 매일 다연이를 만나러 갔고 나도 일주일에 몇 번씩 그녀와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연이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나와 공유하게 되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 꿈, 그리고 두려움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가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다연이가 말했다. 어머니, 처음으로 이 집이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다. 집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이 진짜 집이 되는 것이구나. 나는 어느 날 용기 내어 말했다. 다연아, 내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나는 참 고맙고 미안했어. 다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람이었어.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날의 말은 우리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었다. 다연아,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줘.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혀 몰랐어. 다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도 처음이셨을 테니까요. 며느리를 둔 것도, 그런 상황을 마주한 것도, 그래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너의 마음을 알려고 더 애썼어야 했어.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게 미안했던 일들, 고마웠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들까지. 그것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말이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집 앞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나는 다연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전보다 가벼웠고 숨은 조금 더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 더 천천히, 더 여리게, 그러나 분명히. 다연이는 벚꽃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예전에는 이런 걸 봐도 별로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름답네요. 그래, 왜 그럴까?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긴장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다연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잠시 앉아 쉬었다. 조용한 침묵이었지만 편안했다. 예전의 침묵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의 침묵은 평화로웠다. 어머니, 고마워요. 다연이가 갑자기 말했다. 무엇 때문에? 기다려줘서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가족은 기다려주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다연이 앞에 놓았다. 내 진단서였다. 나도 치료 중이야. 다연이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부서질 수 있어. 우리 서로 아플 수 있다는 걸 인정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내 진단서에는 우울증 및 불안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연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연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다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어. 그리고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고,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일들은 그냥 생기는 거야.
중요한 건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면 된다. 몇 달 뒤 다현이는 조용히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집안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잔치도 눈물도 큰 말도 없었다. 그냥 문이 열리고 신발 한 켤레가 더 놓였을 뿐. 하지만 그 작은 장면이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다현이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여전히 조심스럽긴 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쉬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충분히 쉬어. 고마워요. 예전에는 이런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나도 달라졌다. 다현이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속도에 맞춰주었다. 준호는 아내가 돌아온 것에 조용히 기뻐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현이를 대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 규칙을 만들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기, 힘들 때는 솔직하게 말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사람은 누구나 약하다. 그리고 약하다는 건 부서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현이와 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두 사람으로 다시 시작했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는다.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연결되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다현이는 많이 좋아졌다. 여전히 치료는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녀는 새로운 취미도 찾았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나도 상담을 통해 많이 배웠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의 진짜 의미를. 어제 다현이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이 집이 제 집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벅찼다. 집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이 진짜 집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서로가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가족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은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 붙잡아주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